엔화는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 기축통화로 불리면서 금과 함께 전쟁, 재해와 같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수요가 급증해 엔고 현상이 심화됐었는데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팬데믹 사태 때도 엔화는 상승했고 2011년 자국의 악재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역시 엔화가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엔화의 명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달러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엔화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3월 들어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축 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이유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의 상승은 엔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는데 어느샌가 엔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1945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막대한 손해를 떠안았고 650만 톤에 달했던 선박 보유량은 패전 직후 80만 톤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전쟁을 위해 석탄과 철광석을 운반하던 많은 선박들 대부분을 식량 위주 수송에 집중되기 시작했죠.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게 이것은 곧 경제 성장의 멈춤을 의미했고 더불어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귀국하면서 식량 품귀 현상까지 이어져 회복 불능 상태는 꽤 오래될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미소 냉전 시대 개막과 함께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일본의 경제 원조가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간접적 이익을 받기 시작하면서 1955년부터 약 30년간 고도 경제 성장이라고 불리는 동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1970년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멘탈이 붕괴될 때 일본은 압도적인 경제 성장률로 피해를 흡수하는 한편 해외 자원에 대한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를 늘렸어요. 일본은 1980년 두 번째 오일 쇼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에 이어 경제 2위의 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어쩌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의 아성은 대단했죠. 1988년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50대 기업 순위에 일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 중심에는 수출이 있었고요. 일본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많은 나라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많은 나라들은 일본과 거래를 위해 엔화를 보유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투자도 경제 성장 30년 역사와 함께 커지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올라갔죠. 당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본의 역사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많은 전자제품들은 일본 제품을 최고로 쳐줬던 걸 생각하면 일본의 품질은 굉장했죠. 세계 많은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는 달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에 이어 엔화 역시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게 되면서 기축 통화로 달러와 함께 엔화는 가장 많이 신용받는 화폐가 됩니다. 30년의 고도 성장으로 엔화의 가치를 믿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은 일본이 버블 경제로 잃어버린 10년, 20년까지도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엔화의 명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엔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의 후쿠시마를 강타했을 당시 9.0이라는 지구 역사상 정말 보기 힘든 강력한 지진이 일본 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일본 증시는 20%가 급락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오히려 엔화의 가치는 오르게 됐죠. 일본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빼면서 엔고가 심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엔화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엔화의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실제로 엔화는 후쿠시마 원전 위험이 고조되던 시기에 최고로 급등했다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G7 재무장관들이 긴급회의 단 하루 만에 공동 개입을 즉각 단행하면서 엔고 현상이 한풀 꺾였을 만큼 엔화는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화폐로 달러, 유로화와 함께 전 세계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화폐로 알려졌죠. 그러나 이런 엔화의 믿음이 깨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2년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엔화의 가치를 믿는 많은 기업들과 나라를 상대로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는 일종의 신용장사를 시작합니다. 엔화의 양이 늘고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은 수출로 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고용률을 상승시켜 기업으로부터 내려오는 낙수 효과가 일본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아베 신조의 계획이었죠.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웠던 공격적인 성장 전략으로 일본 주가는 오르고 완전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표면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죠. 아베 신조와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자평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우려에도 일본은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고 과도하다는 비판에도 일본은 베네수엘라와 다르게 높은 국가 신용도와 기축 통화국이라는 지위로 이를 버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거품이란 게 곳곳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실업률은 줄어들었지만 막상 뜯어보면 실질 임금은 2012년보다 줄어들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더욱 벌어졌죠. 아베노믹스를 실행한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의 수출 경기가 성장하면 벌어온 돈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수 효과를 발휘했는데 막상 기업들이 이윤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언제 올지 모를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 20년에 대비하면서 전전긍긍했죠. 2013년부터 증가한 비정규직 고용은 정규직 고용을 추월했고 정년 연장으로 정규직 퇴직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아베 신조는 이런 경기 악화에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전세계 팬데믹 여파로 도쿄올림픽은 1년이나 연기됐죠. 당시 무관중 경기로 치르자는 주변 국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아베는 끝까지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주장했고 72비 끝에 올림픽 개최가 늦어지면서 결국 연기가 됐는데 이마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죠. 일본은 2021년 대회 준비 과정에서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총 1조 6천억 엔이 추가됐다고 발표했는데 올림픽 끝난 이후 개보수 비용 7,300억 엔까지 포함하면 2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떠안게 됐고 기회로 생각했던 올림픽이 악재로 작용했어요. 더 큰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신용을 대가로 무제한 돈 찍기를 했던 일본 정부는 2012년 이후 누적된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2년 대비 30조 엔이 늘어났죠. 내수 경제는 나아질 길이 보이질 않고 찍던 돈을 회수할 방법을 잃자 전세계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에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980년과 대비해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하락세로 이어지고 스마트폰, 전기차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많은 산업들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자 일본의 화폐, 엔화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용을 대가로 무분별하게 찍어내던 엔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 생각되지 않기 시작하죠. 일본은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던 경제 성장으로 2023년 한국에게 GDP 전망이 추월당한다는 연구가 발표됐죠. 2022년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 쌓아놓고 처리하지 못하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자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반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죠. 위기 때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면서 엔화의 가치를 유지시켜줬지만 현재 일본 기업들에게 그럴 여력은 충분하지 않죠. 전 세계에 풀린 엔화를 감당하지 못한 일본 정부의 모습도 엔화가 추락하는 이유에 한몫을 했죠. 아베가 주장했던 엔저가 강화될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이 올해는 통하지 않고 내수 경제는 갈 길을 잃어가고 있죠. 일본은 이제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 아래로 추락했고 OECD GDP를 평균 1로 잡았을 때 일본의 1인당 GDP는 낮았고 GDP 증가율도 OECD 평균 1.09배였지만 일본은 0.89배로 뒤떨어지고 있죠. 이건 G7으로 대표되는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한국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촉발된 잃어버린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의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한 일본의 무한대에 가까웠던 양적 완화가 결국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일본 내외에서 터지는 일본의 불안정성이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깨는 결과로 이어졌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